저는 항상 자가면 질환을 설명을 드릴 때 이 병은 절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과하고 넘친 게 하도 넘쳐서 생긴 병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병이 발병률이 늘어나는 거에 더해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 어린 환자분들, 젊은 환자분들이 근데 또 그런 병을 앓고 있으면 정말 수능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저는 제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건 확실히 치료 효과가 빨라요. 대부분은 그 생활이 유전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 환경이라는 게 자라는 환경도 물론 중요하고, 부모가 먹는 식습관 다 자녀한테 그대로 유전되거든요. 유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지 병이 유전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원장님도 실제로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없습니다. 아픈 적도 없었어요? 아픈 적은 많이 있죠. 제가 아직까지 저보다 심한 아토피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시작하신 게 이제 4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하신 건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제 몸으로 사실 다 이걸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더 격렬하게 반대해본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유학생활을 좀 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반대를 했지만 이제 외국 유학을 하니까 이제 아주 고삐가 풀린 거죠. 풀린 정도가 아니라 전 제가 일부러 좀 반대를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어린 시절의 제 경험이 저에게는 납득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니 다 저렇게 먹고 사는데 나보다 쟤네들이 더 깨끗하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건강하게 사는데 이게 진짜 답이 맞나? 그냥 하나의 이론일 수는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아픈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건 받아들였지만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외국 생활하면서 정말 일부러 반대로 생활을 했어요. 일부러 뭐 나쁜 걸 먹었다가 아니라 일부러 반대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기간을 못 마치고 돌아왔는데, 왜냐면 너무 몸이 나빠져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지냈었는데 그 별명이 거기서 이제 좀비였어요. 좀비. 제가 아직까지 저보다 심한 자 못 본 이유가 정말로 제 온몸에 아토피가 심해서요. 제가 코끼리 같은 피부가 진짜 온몸에 있었고요. 제가 잠을 잘 때 손을 붓고 자야 됐어요. 안 그러면 항상 이불이 그냥 다 피바다, 직물로 이제 피바다가 되고, 일어나고 나면 팔이 안 펴지고요. 목이 못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제가 어린 시절 겪다 보니까 그래도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외국 생활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집에서 고지고대를 하시라는 대로 집안에 다 들이바뀌어서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제가 피부가 딱 사이클이 4개월 정도 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굴복을 한 거죠. 받아들여야겠구나, 이게 맞구나. 그 경험을 저는 제가 이해하고 제 몸으로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제가 이제 그때 받아들이고 이 길을 가야겠구나, 내가 이 치료의 길을 내가 이제 앞으로 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고요. 선생님께서 연구를 시작하신 건 40년 전이지만 저는 이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들이랑 연결되는 게 제가 어린 시절 좀 우유를 많이 먹었던 게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때만 해도 어린 초등학생 때는 항상 학교에서 우유가 나왔거든요. 고백하는 거지만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먹었습니다. 제가 키가 어릴 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 피부 반응이 그렇게 있는 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게 성인이 되면서도 지금도 근데 여전히 제가 좀 고백을 하는 거는 여전히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바깥 활동들이 많아지고, 특히 요즘 들어 이런저런 특혜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생활이 저도 계속 노출이 되면 저는 먹고 들어오면 여지없이 가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과정을 몸으로 아직도 겪는 중이고요. 근데 먹는 만큼 가렵다는 걸 정말 세상 매번 느끼는 게, 외식하고 들어온 날 딱 3일 정도 몸이 고생하고 나면 돌아오는 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에 더해서 사실 더 하고 싶은 것들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식이 교육을 좀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들만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좀 다짐은 하지만 이게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저희가 좀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환자분들이 경험이 쌓여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환자분들의 자녀분들은 저희랑 같은 또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더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분들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좀 많이 다짐하고. 그 엄마가 M타입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S타입이고, 근데 엄마는 임신했을 때 음식을 가려서 드셨을 거예요. 그게 아토피가 생기는 영향은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영향이 매우 있죠. 어머니가 먹은 음식들이 자녀에게 연결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음식 자체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소화된 그 대사의 산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제대로 먹었을 때 그 산물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꺼기가 없는 상태로 연소가 잘 된 상태로 영양분이 분해가 돼야 그게 아이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의 타입을 고려해서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몸에 잘 맞는 것들을 먹는 게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실제로 연구로도 많이 나오고 연구라는 게 대표적으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자체가 유전력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유전력이라는 게 엄마가 있다고 아이에게 있는 건 아닌데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즉 체내 염증이 많은 환경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게 아이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막 반대로 먹고 네. 납득하기 싫고 네. 막 부정적이고 이랬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일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이 되는지 제 아들도 그렇고 네네. 젊은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박사님께서 처음에 이 EBM을 시작하실 때 질환군을 갖고 왔던 게 아닌데 제가 사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군을 파고들게 된 이유가 좀 연결이 됐는데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도망갈 데가 없는 분들이어야지만 100% 한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토피를 예를 들면요. 저는 해보니까 치료가 정말 쉽거든요. 아토피 환자분들은 하란 대로 했을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거의 4개월이면 거의 다 잡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대부분 무너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만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살만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젊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버텨내는 상태에서는 도망갈 때도 많고 또 하나 약물로 조치되는 게 눈에 띄는 그 속도랑 티가 딱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게 전 너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 이런 빠른 사회 속에서 스테로이드 한번 바르면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지금 겪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겪는 것 때문에 그걸 설득한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치료하기에 저는 제가 전념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걸 봤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질환을 파고들어야 그래야 이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어려운 질환군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질환군이 되는 사례들을 쌓아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슬픈 사실은 예전보다 사실 자가면역 질환군을 선택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말이 할 때까지 다 해보고 오신 분들을 치료해보다 보니 끝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되시는 분들을 보는데 문제는 요즘은 그 질환군이 너무 어려지고 있어요. 리마티스를 예를 들면 과거 10년 전만 해도요 40대 이하의 발병률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40대 이상에서 특히 갱년기를 전후로 여성 호르몬의 기능 저하가 연결됐다면 요즘은 30대가 매우 흔하고요 20대도 많이 늘어났고요. 10대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식습관으로부터 생활 습관의 이상이 누적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무섭게 느끼는 건 최근 치료를 해보면 그 크론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항성 대장염도 그렇고 그게 원래도 젊은 나이에 많았지만 그게 발병률이 정말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육류를 먹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먹는다는 게 이렇게 많은 양을 꾸준히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들이 강박적으로 먹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마치 해야지 똑똑한 엄마 아빠 아닌 엄마 아빠들이 뭔가 관심이 없는 엄마 아빠처럼 보여진 이런 사회 환경이 저는 병을 만들고 있다고 많이 느끼는 게 특히 대학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남자아이들의 발병률이 원래도 높았고 요즘은 여자아이들 발병률도 많이 올라와서 되게 어린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라는 게 방치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좋은 것들이 저는 항상 자가면역 질환을 설명을 드릴 때 이 병은 절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과하고 넘친 게 하도 넘쳐서 생긴 병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병이 발병률이 늘어나는 거에 더해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 어린 환자분들, 젊은 환자분들이 근데 또 그런 병을 앓고 있으면 정말 수능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저는 제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건 확실히 치료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환자분들은 초기에 설득은 어려워도 중증으로 오신 분들은 납득이 되고 바꿨을 때 치료 효과가 정말 빨라서 빠른 결과를 내주는 분들을 더 많이 보는 나이대 환자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의 질문인데 제 지인이 리마티스를 20년 앓으셨고 그 아들이 크론병이시고
그의 아들이 크론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아, 혼자인 네.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류마티스 환자가 여기 EBM은 아니고 딴 한의원을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한의원에서 류마티스는 아들한테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이 된다라고.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연구상으로는 류마티스가 있는 부모에게서 류마티스가 있는 자녀가 발생할 확률은 분명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유전력이라는 게 저는 항상 좀 조심하게 표현하는 건 병이 유전되는 거는 실제로가 유전병이라고 알려진 0. 몇 프로의 질환 제외하고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유전되는 거 말고는 병이 유전되는 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생활이 유전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자라는 환경도 물론 중요하고 부모가 먹는 식습관 다 자녀한테 그대로 유전되고 유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지 병이 유전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류마티스도 그렇지만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 그러니까 신생아 시기에 우리가 항체라는 걸 매개로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들은 어린 시절에 어쨌든 엄마로부터 모체로부터 초기 보통 1년 신생아 시기까지의 면역에 관련된 중형체들이 엄마로부터 받고 그걸 가지고 1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신생아 시기 때에는 그 병이 유전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신생아 루푸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루푸스의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좀 위험합니다. 초기에 루푸스 항체들이 아이에게 연결돼서 실제로 초기에 루푸스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루푸스를 앓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을 때 꼭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이유도 엄마로부터 그대로 그 혈액이 넘어갔을 때 일시죠. 근데 그거는 병이 유전되는 게 아닌 게 그 항체들이 다 소모되고 사라지고 나면은 그건 사라지거든요. 근데 초기에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류마티스도 그렇고 크론병도 그렇고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양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비율은 확실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들이 만약에 검사를 하면 걱정을 하는 게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냐 검사 무섭다. 왜냐면요 얘도 대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을 거예요. 병이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을 통해 유전된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어머님들이 특히나 어떤 부채감을 많이 앓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드리는 건 유전력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오히려 면역력에서는요 좋은 면역력이라는 걸 제가 비유를 할 때 면역력보다는 군인에 많이 비유를 하니까 그 군인들이 특성이 좀 예민하다라는 특성은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군인들은 좀 예민한 애들이라 까다로워요. 근데 그 까다롭다는 건 사실 좋은 점인 게 군인들로 비유할 때 내 몸을 지켜주는 이 장수들이 좋은 칼을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좋은 칼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은요 적군을 아주 명확하게 차단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그 날카로운 칼이 나를 향했을 때는 그 강도도 더 세다는 거죠.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 유전된다는 말이랑은 다른 게 면역계가 섬세하고 예민하다라는 특성은 유전이 되는데 그걸 잘못 쓴 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로 인한 뭔가 죄책감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모로부터는 오히려 예민하다라는 좋은 면역력을 물려줬는데 그걸 잘못 쓴 건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나 아이가 배가 아프고 한 게 내 탓은 아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탓이라고 하기보단 내가 어떤 식생활, 어떤 생활 습관을 아이에게 교육시키고 아이가 그걸 배우게 했는지는 저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거 고민은 저희한테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86세대시는데요. 네. M타입이고요. 네네.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걸 따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걸린다 이거죠. 그게 늘상 좋아하던 음식이었으니까. 금지할 그 식품들이 너무나 먹고 싶은데 이것들 계속 앞으로 그냥 쭉 지키라면 말하면 정말 힘들다. 근데 왜 과거에 이 아프기 전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예. 그래서 6개월 전까지는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일단 M타입이고 S타입이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먹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걸 꼭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는가? 과거에 그 병세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먹었던 것을 왜 이 시점에서는 나눠 먹어야 되는지 또한 치료가 된 다음부터도 왜 또 나눠서 먹어야 되는지 이것이 지금 전에는 자유롭게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서는 나눠서 먹어야 되고 치료한 후에는 또 왜 또다시 나눠서 먹어야 되는지 일단 이 조금 오늘 같이 오신 분이시죠? 네네. 이제 그냥 제가 좀 항상 차갑게 좀 말하는 편이라 크게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마음대로라고 표현하셨으니까요. 그 생활의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만족스러우셨다는 게 뭐냐면 그 결과로 겪은 내 몸의 결과가
그러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그럼 80년 동안에 그 축적된 것이 병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야기로는 그 혈관성,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노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질환들 중에 치매를 보면요, 치매는 90% 이상이 음식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0%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전적인 요소로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요즘은 예전에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것들도 거의 다 혈관성 치매 연장선으로 이제 보는 시대인데, 혈관성 염증,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는 다 음식의 결과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어떤 질병군들 중에 치매가 대표적으로 발병률도 매우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또 하나는 이제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치매나 파킨슨 같은 질환들의 발병률이 요즘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게 과거 대비의 무너진 식생활의 결과의 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님을 좀 예를 많이 항상 드는데,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연구를 시작하실 때까지가 60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60대까지 별명이 정말 골골이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좀 하루 걸러 하루 아프셨거든요. 혈압 때문에 쓰러지신 적들도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 아프던 분이 60대부터 60년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건데, 그때부터 식사를 바꾸고 이 아버지 연구를 따라가신 거죠.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지내다 가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60이란 나이면 이제 세포가 재생될 것도 거의 다 끝났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은 물론 타고난 걸 쓰고 끝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오늘 내가 먹은 재료를 가지고 내일 만들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뭔가 어떤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 오늘 잘 먹는 이유는요, 내일 편안하려는 거고요. 내일 잘 먹는 건 그 모레 편안하려는 거고, 저는 특히나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오시면 설명드리는 게, 저희가 겪으면서 많이 느꼈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환자분들의 생명을 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제 뜻이 아니고, 오실 때 오라고 하면 가셔야겠죠. 그거는 제가 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실 때 편안하게 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설명드리거든요. 요즘은 정말 마지막을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병원에서 끝이 좋지 않죠. 좋지 않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도 저희 이제 가족분들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들을 저희가 다 보니까 건강하게 돌아가신다는 게 뭔지를 항상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저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설명드릴 때, 왔을 때 모습 그대로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왔을 때 내가 막 쥐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 쥐고 오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 아기 때 모습처럼 다 두고 편안하게 가시는 게 치료의 저는 끝이라고 항상 박사님께서도 강조하는데, 내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내려놓고 가시다 보면 좋은 끝이 마무리를 맺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환자분들께서는 항상 고령의 분들, 제가 좀 감히 건방지지만 얘기 드리는 건, 조금 더 고생해 보시면 다른 대답이 나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어머님 말씀만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누적이 된 병이란다. 그렇다면 왜 10대, 20대, 30대 이미 큰 병이 났을 텐데, 왜 80대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말씀으로는 네. 이제 갈 때가 더 얼마 남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렇죠. 그게 근데 사실 가장 비참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젊고 건강할 때, 저는 어린 환자분들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위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 지금 알게 됐다는 건 남들보다 빨리 내 몸을 돌보게 되는 계기가 되신 거고, 그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다른 큰 병은 앓지 않는 좋은 시작이 되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더 무너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신 상태에서 끝이 힘들면 정말 저는 그게 더 비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식물로 많이 항상 환자분들께 비유드리는데, 오늘 예를 들면 물, 태양, 공기라고 할 때, 나는 항상 물을 내 멋대로 뿌리고 살아서 잘 자랐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물을 바꿔야 되냐? 그러면 저는 물 제외한 태양, 공기를 잘 쓰셨을 수 있겠죠. 타고난 유전자라는 게 내가 타고난 환경, 내 부모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랑 나에게 가해지는 햇빛들이 운이 좋게 좋은 환경에서 그걸 버틸 수 있게 왔다가, 그동안은 나머지가 버텨줬지만 이제 그것들도 하나씩 하고 이제 이것까지 바꾸지 않으면 못 버틸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걸 뭔가 막 공격하듯이 설명하다 보니까 저는 좀 항상 이런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결국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어야겠다는 의지가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고령이실수록 나는
이 나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뭐 해야 되냐?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 먹어보시고 이제 잡술 만큼 잡숴서 무슨 맛인지 다 아시지 않냐? 그 아는 것 중에 이제 편안한 거 드시라는 건데 안 되는 거 먹지 마라가 아니라 맞는 게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고생하는 것도 아시면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할머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자녀분들의 또 지혜로운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M타입인데 M타입에 맞는 음식이라고 했던 것들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고 S타입 음식 중에 원래 제 속이 편안한 음식이 있고 그러거든요. 혹시 제 타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 S타입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M타입인데 우유를 절대 못 먹거든요. 타입이 한 번 이렇게 딱 정해졌을 때 이거 바뀔 확률이 있다거나 처음에 잘못 진단될 확률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전반적으로 우유는 전혀 맞지 않고 고기 종류도 불편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자가면역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했던 게 다 안 맞는다고 하고요, 내가 편했던 걸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 꼭 한 번씩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맞다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맞다고 했는데 불편하시다고 하신 것들 다 별로 권장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유, 육류 권장 안 드리고요. 육류는 맞더라도 특히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권장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육류 자체가 길러지는 환경의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상 특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께는 초기 3개월 금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기가 나빠서라는 건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환경의 오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육류는 불편하신 건 정상이시고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유 자체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특히 저는 항상 항생제의 문제를 많이 드는 게 실제로 우유는 종류마다 실제로 검출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거든요. 기르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라 우유가 맞더라도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이 우유를 좀 발효시키는 방식들이 이게 독성들 항생제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우유보다는 요거트나 이런 형태로 좀 발효된 치즈라거나, 물론 또 치즈나 요거트도 요즘 워낙 첨가물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효의 원리 자체가 단백질의 구조를 바꿔내기 때문에요. 맞는데 불편한 것들은 그런 원인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타입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기농 우유도 유기농 우유도 우유가 저도 이제 환자분들 때문에 많이 찾아보는데요. 이게 용어가 좀 말장난 같은 게 많아서 유기농의 목표가 뭐 식물도 그렇지만 우유도 100% 처음부터 유기농이지 않아도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때부터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비료를 먹이지 않았다는 인증이 되면 유기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은 있는데 완벽하게 방목형, 그러니까 진짜로 그 동물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래서 동물을 별로 사육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편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유기농도 다른 것보다 우선 선택지에서는 당연히 권장드리지만 최선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저희가 이런 강의도 하면서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이런저런 욕심을 내는 것들 중에 생태균형의학이라고 저희 EBM의 원리를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도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들이 원리가 똑같은 거니까 그 동식물을 가장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굳이 말한다면 저희 농장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뜻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하면 나중에는 저희가 뭐 그런 재배 공법도 뭐 인증마크 붙여드리고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외부의 사람은 체질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네. 32가지나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 아빠가 애인데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창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종으로는 사람이지만 그 각각의 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각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그냥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을 예를 많이 들 때 강아지만 두고 보더라도요. 그 강아지 안에서도 종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강아지 종마다도 저희가 그 32가지로 나눈다는 의미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때 32가지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100% 다르다가 아니고요. 경향성이거든요. 나랑 만났을 때 가장 에너지를 내는 조합의 원형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내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에너지랑 만났을 때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조합군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애들은 나랑 잘 맞는다. 근데 그중에 나에게 최적은 여기다. 똑같이 N타입이라도 나에게 최적이 여기인데 상대방의 최적은 여기인 거죠. 그게 타입 차이로 나타나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이 음식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32가지의 의미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조합을 음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32가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이를 저희가 구분해요. 자기가 굉장히 끌리고 먹었을 때 느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내 타입이 아닌 음식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이제 사람으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예를 들면 마약을 예를 들어볼 텐데요. 마약을 하면 편안한 감각이 들고 이완되는 게 기분이 좋다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편하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내 몸에 어떤 변화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냐라는 저는 항상 에너지의 조합이 만나서 내가 편안하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만났을 때 어떤 플러스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첫 방문 시에 피검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상담하실 때 저희들 이제 체험도 보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이렇게 첫 방문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질문하신 거와 연결되는데 늘 궁금한 게 그게 한 번만에 그렇게 딱 나오는 게 100%인가? 저도 저를 몰라서 체크할 때 애매한 부분에서 이쪽을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성향이 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뭐 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피검사야 변화가 없겠으나 그런 오차의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게 늘 좀 궁금해요. 같은 타입인데도 조금 다른 성향의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32가지가 있나 봐.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좀 체질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납득이 되고 아 나는 이렇구나 이러이러해서 이렇구나라고 이제 저희들이 확신이 될 텐데 그 결과를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특히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돼서 오랜만에 오신 환자분들 데이터를 보면 결과가 몸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특히 자가면역성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치료 단계가 이르고 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었습니다 라고 해서 관찰텀을 길게 해서 오시라고 해서 오랜만에 오셨을 때 잘 유지되는 분들과 아닌 분들 저는 데이터 혈액검사 딱 보면 보여요. 뭔가 데이터가 이상한데 뭔가 있으셨죠 하면 식사액이 다 가져오셨는데 없거든요. 있으셨죠 하면 그때 다 고백하시거든요. 몸이 정직하게 정말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정직하다라는 게 그 환자분들마다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달라요. 근데 그것도 유전자 타입의 특성이랑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M타입 분들 중에 M5라는 특성으로 예를 들면 저 타입에서는 잘못된 반응들이 거의 다 소화기로 나타납니다. 소화기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고요. 호흡기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고요. 신장방광 쪽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혈액에서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이게 어느 쪽으로 반응 나타나셨죠랑 연결됐을 때 이런 음식들이 이런 영향을 띱니다까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건 이제 진료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걸 모든 사례를 설명드리기 좀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분석적인 특성을 띠는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항상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제가 비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원리라는 걸 제가 많이 비유를 드릴 때 보리와 제가 쌀을 많이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보리랑 쌀은 저 같은 문외한들은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보면 제가 보리인지 제가 쌀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두 개는 살아가는 환경이 전혀 달라요. 보리는 우리가 논에 심으면 썩죠. 보리가 논에서 썩는다고 해서 물이 나쁜 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리는 논이라는 이 아주 좋은 천연의 자연 환경인데 거기서 보리가 썩는 걸 가지고 보리에게는 물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물이 나쁘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각각의 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가장 잘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이겁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난 이 환경에서 벗어나도 잘 자라던데 라고 해버리면 이 환경이 답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드려도 나는 보리인데 논에서도 잘 자라던데 이거 보리 맞나? 이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왜 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뭐가 맞다 아니다라는 게 딱 칼같이 어떤 물질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게 있으면 이 어떤 음식이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면 좋은데 그게 다르다는 게 이 타입의 특성이고요. 사람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이 다르고 혈액에서도 보여지는 반응들이 다 다른데요. 그게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인 게 저는 사실 32가지도 박사님의 이론상에서 분류해 주신 거 보지만 저는 더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나타나는 특성이 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칼같이 1, 2, 3 이렇게 나눴다가 아니라 얘와 얘의 경향성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보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논에 가까운 특성이 살 수 있는 보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리의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타입에 대한 연결이 결국 모든 걸 자연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자연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부분은 강의로도 제가 몇 번 하려고 하는데 할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몇 번 나름 올려드렸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한 사이클이거든요. 100% 했는데 또 어떤 제가 말하는 변화 안 일어나면 그때 따지러 오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나면 더 질문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몸으로 느끼고 나서는 80%를 저희가 항상 뭐 퍼센트를 설명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그게 어떤 그 예외 변명이 되실까봐 저는 식물로 항상 설명드릴 때 다이아몬드 중증이라고 분류되는 질환은 식물이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이 식물이 썩어 있는 걸 지금 살려내려면 100% 해도 살아날지 제가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환자분들이 이 정도 물 좀 덜 줘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예외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살아날 겁니다 라고 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식물이 자기 기준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저는 그때는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이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드시고 반응 보시면 본인 몸이 말할 거니까 몸이랑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몸이 판단할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시기가 오시거든요. 그때는 뭐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몸이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단계까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고 제가 여기서 좀 강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드시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단위로 올 때마다 설명하는 이 데이터 보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몸이 말하는 방식인데 이걸 들어주시면 편하실 거고 이걸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80% 정도에서 말을 안 하는 단계에서 저는 거기에 버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버틴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정도 둔감한 상태에서 몸이 멈춰서 거기서만 딱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요즘은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몸이 여러 사인들을 보내는 걸 계속 점검하고 저희가 검사상 보여줬을 때 이런 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니까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걸 잘 지켜주시면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해드리는 게 복부, 남성도 똑같은 복부지방이거든요. 복부지방은 절대로 건강한 사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생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남아있을 때는 몸이 나 불편하다라는 신호를 거기서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걸 대화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최소한의 통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의 반응만 들어주셔도 큰 병은 안 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음식도 물론 중요하고 마음가짐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아직도 100%를 스스로도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고민한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느끼면서 그러니까 100%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보다 한 달 한 달 뭔가 더 열심히 몸이 변하는 걸 들어주고 바꿨을 때 그 다음 달 내 몸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그냥 그 한 달 한 달에 이번 달 잘 생활한 결과가 다음 달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나에게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